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을 주관해 주실 남궁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국제 정치 경제 남북관계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계시며 한국국제정치학 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강대국 정치와 한반도 등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며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이 세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궁영입니다. 이렇게 오늘 훌륭한 포럼을 만들어주신 해군과 한국국제정치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중 패권 경쟁인 것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군사적 경쟁만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경쟁도 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바꾸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중 패권의 장에서도 특히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있는 동아시아는 일종의 핫스팟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세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히 해군력을 향상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항모만 보더라도 랴오닝함이나 산둥함 같이 두 개의 항모가 있으면서 세 번째 항모를 건조하고 있고 또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 10위 또는 군사력이 6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같은 데서 평가하고 있죠.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를 하는 중견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국가의 목표가 생존, 번영, 미래 질서라고 볼 때 해군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생존을 지키는 안보군일 뿐만이 아니라 번영을 위한 경제군, 국가 위상을 위한 외교군, 그리고 미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군력의 발전과 해군 전력의 향상이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학의 귀환과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을 발표해 주실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님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발표로 원거리 무역의 세계화와 해양 안보를 발표해 주실 서울대 구민규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실 이화여자대학교 박원건 교수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의 박용환 기자님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 60분 정도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의 발제자는 15분 내로 두 분의 토론자는 10분 내로 시간을 지켜주시면 한 10분 정도 이 플로우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 같습니다. 15분, 10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군대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홍규덕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규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기참부장 정승균 제독이 또 이 문제 우리
이 해양 전략에 관해서 오늘 저 심포지움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몸담고 또 저 역시 아주 늘 많이 배우고 또 저를 성장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신 국제정치학회 전재성 또 학회장께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큰 영광이고 또 여기 많은 동료들과 또 우리 저 선배님들 후배들이 다 같이 와서 저희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15분 안에 제가 하여튼 최대한 오늘 주제를 좀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 봉쇄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디지털 시대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이 지정학의 위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1대1로를 따라서 해상 요충지들을 장악하고 또 과거 제국주의적 국가들이었던 지정학 전략을 좀 답습한다는 데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5가지 교훈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가능합니까? 네. 또 다음. 네. 여러분들 화면이 머신 분들은 텍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5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느꼈습니다만 이 국제 협력의 실종과 이 국제 체제의 불안정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다음 장입니다만 우리가 미중 갈등의 심화는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협력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미 전 시간에 신정호 박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상하는 회색지대의 위험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7월 23일 이 중국 폭격기 H-6K 2대하고 러시아 폭격기 Tu-95 두 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A-50 조기 경보기까지 들어와서 같이 했는데 저희 공군 젊은 장교들이 280발 경고 사격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태가 우리가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늘 하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협의하에 합해서 공동작전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충격이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색지대라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남중국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이것이 전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우리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이 남중국해가 출발점이라면 우리 2호도로 해서 동해로 해서 알류샨 열도로 해서 북극해로 이어지는 이 중국의 1대1로가 아니라 한문으로 글자 2자를 써서 1대2로의 어떤 시발점이 대한민국 영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정호 박사가 전 세션에서 UAV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림팩 훈련을 갔다 오거나 또는 저희가 청해부대가 귀환할 때도 중국의 UAV들이 저희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행을 따르다 보면 여기에 항의를 하거나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색지대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복판에 있다 하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입니다. INF 탈퇴 이후에 미중러의 전략 게임이 확대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왜 INF를 탈퇴했는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국가 안보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SK, 삼성, 그다음에 현대, 또 LG 모든 기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투자 문제 이런 문제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INF에 만약에 진짜 탈퇴 이후에 이 미국이 한반도나 또는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명약관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중러 수정주의 연합의 확대다. 역키신저 모먼트가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중러 간의 군사 동맹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외에도 미사일 공격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사 협력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건 특별한 도전일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안보였던 최대 위협이 양국간의 협력으로 더 가시화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저희가 5가지 어떤 최근에 몇 년간의 어떤 지정학적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정학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지정학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조금만 살펴보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 더 다음. 예, 여러분 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플로어에서 우리가 구성주의 얘기 또 우리 정체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한이 얘기한 거를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저 어렸을 때 봤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습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미국의 국민들의 가장 그 뭐랄까 습속?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무역 대국. 번영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번영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고 이 마한이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해군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성격이어야 되는가 그 국민들의 습속을 가장 확대시켜 주는 게 국가의 성격이라면 그 국가가 지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도와주는 게 해군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닌가. 아까 그 이상현 박사님이 What do you want to be? 그렇죠? 우리나라가 뭘 원하는 거냐?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번영의 국가, 좀 더 무역의 대국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그 해군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아마 우리나라처럼 세계 국가가 없지 않을까 이미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서 제가 지정학을 강연하는 게 아니니까 다음 하나 더 넘어갑시다. 여기가 이분 때문에 사실 칼 하우스호퍼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이 사라지게 되는 당분간 그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겪었습니다만 이분이 독일 분으로서 육군 소장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지정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교토대학 교수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인데요. 이분이 스페이스 바운드가 아닌 스페이스 하우핑 그 스테이트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펜 리전을 강의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하우스 오퍼라는 사람이 워낙에 아돌프 히틀러에다 그 도움을 주다 보니까 욕을 먹어서 그렇지 이 지역을 넘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현대에서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 토마스 바넷이 어떻게 보면 지정학의 최현대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바로 또 해군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갭과 코어를 연계시키는 거 저는 이게 미국 혼자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이미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2013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얘기가 그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서도 미국이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닌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 세계, 그 갭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했습니다만 그와 펑셔닝 코어와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한국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주장하고 싶은 얘기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해양 전략에 지향해야 할 5가지 목표를 한번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에는 비전 2045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2045가 굉장히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우리가 세계 국가로의 비전을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김정섭 박사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항모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 하나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세계 전략을 먼저 갖추고 경항모를 추진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경항모가 온다 해도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로 국가로 했던 비전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경항모의 안전 운행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만 미국과의 상호 운전성은 필수다. 이것이 미국과의 같이 연합훈련, 연합작전이 돼야만이 우리 항모단의 안전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 번째는 한미일 일미 또는 한미 간의 어떤 격차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그것을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한 30년간 아까 오승근 대령이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30년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지정학적 요구에는 한미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네 번째 북극해, 중동, 아프리카 여계 지역에 대한 관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계 여러 군이 다 정보 수집 능력을 하지만 해군 정보라는 것은 정평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대륙에 대한 정보 또는 여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미래 임무 확대를 고려한 군 구조 개편이라는 게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 체계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많은 국민들이 4만 1,000명으로 우리 바다 삼면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그 입장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기 해군 자문위원이나 아시지? 일반 국제정치학회 회원도 잘 모를 거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모를 것이다. 4만 1,000으로 이 해군의 어떤 미래 해군을 건설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력 설계, 재설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계국과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뭐 원양 안전을 위한 감시, 모니터링 이거 뭐 중요하고요. 해적 퇴치, 수송 로봇, 자국민 안전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저는 쿼드와 관해서 인도 태평양과 관련해서 HADR,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Relief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연평균 7회에서 8회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이 자연재해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48회 이상의 지금 재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인도적 견지에서도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왜 쿼드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을 HADR에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건버트 디플로마시. 우리가 뭐 이거 건버트 디플로마시를 얘기하면 마치 그 제국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프랭클린 시오도어 루스벨트 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레이트 화이트 플릿을 전 세계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연히 나타난 이태리 지진에서 미국 해군이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게 HADR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다면 건버트 디플로마시는 포함 외교로 한 나라에 강압적으로 우리가 하는 외교뿐이 아니라 다양한 외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당시에 일본 요코하마를 들렀을 때도 일본에서 5만 명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를 갔을 때는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인데 1900년대 초인데도 불구하고 20만 정도가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대에 맞는 건버트 디플로마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는 거고요. 아까 뉴스렛, 회색지대, 드론 스워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해외 정보 수집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마리타임 시큐리티 가버넌스인데요. 아까 제가 신정호 박사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버넌스를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해군에 왜 국제법 하는 사람들이 없죠? 해양법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키웁니까? 일본은, 중국은 다 이것만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근데 왜 대한민국 해군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저절로 세계 국가 대한민국 해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여기 제가 아까 바다로 세계로 아까 전 시간 세션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명수 제독께서 이 책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고 92년에 해군 표어 모집에서 안병태 당시 부장이 작전 참모부장이 이렇게 만드신 건데 저는 이게 한 분은 아까 발표하신 분들은 오히려 30년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지만 저는 구호는 됐을지 몰라도 이게 완성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게 적용될 시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 프론티어리즘의 프레드릭 잭슨 터너를 얘기한 거는 이 잭슨 터너, 이 터너 교수는 역사학회장을 한 사람이지만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프론티어를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를 우리가 프론티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점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해군한테 가장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장 또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을 더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시아 태평양에 관심이 많았다, 미국이. 근데 미국 해군은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1년 9개월만 하고 총장이 바뀝니다만 그 미국 해군 교통은 4년씩 하지 않습니까? 2012년에 조나단 그리너드가 시작을 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와서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시작해서 존 리차드슨을 거쳐서 마이클 길데이까지 이 3대가 거쳐가면서 아시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해군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던 건지, 우리가 맡을 임무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석정 총장께서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이클 길데이를 내년 초에라도 만나신다면, 올해 말이라도 만나신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된다. 마지막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요.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저기 밑에
이 책이 5만 권이 팔렸답니다. 근데 저 맨 왼쪽에 보시면 바네트 교수가 썼던 것이 펜타거스 뉴맵인데 제가 생각할 땐 락 데이비스 뉴맵이라는 책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감히 내리자면 이미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저는 세계 국가로서의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 그런 점에서 이 미중 대결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우리가 저는 한반도란 좁은 구역에 내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계로 향한 전략을 세우고 또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 전략들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기덕 교수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과 그 열정을 다 여기서 표현하려면은 1시간 반, 2시간을 다 줘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제 정세의 5가지 교훈, 해양 전략에 지향할 5가지 목표, 또 한국의 전략 선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그 두 번째 미중 갈등의 심화와 한미일 협력의 간극이라는 부분에 대부분이 이게 다 모이지 않느냐, 즉 국제 질서의 가장 큰 구도 속에서의 변화, 거기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즉 동맹이라는 것은 관리와 신뢰가 중요한 것이지 동맹이라는 이름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동맹이 마치 동맹만 있으면 필요하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로서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홍기덕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이 매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민규 교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신 정순균 기참부장님과 해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재성 국제정치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해양력 관련해서 뭐 여러 차례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한테는 좀 새로운 시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무역 정책과 해양 정책, 해양 안보 정책을 따로따로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칠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월터 랠리경이 이야기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격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War Trade and the State이라는 작년에 나온 그 편저책인데, 요게 부제는 Anglo-Dutch Conflicts로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의 그 해양 분쟁인데요. 제가 발표하려는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홍기덕 교수님께서는 대략 보니까 한 200년 정도 역사를 다루신 것 같은데, 저는 감히 좀 더 나아가서 한 20만 년쯤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주마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간적 범위를 한 200년 이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사회과학적으로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고 또 정책학을 하는 사회과학도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 하고요. 반응이 안 좋으시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적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분히 좀 상상력과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침 아까 이제 이상엽 중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덴티티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을 것 같아서 감히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그 주장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 특히 무역과 안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흔히 이제 뭐 이원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역은 무역이고 안보는 안보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 얘기, 일원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인류의 역사는 현생 인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원거리 무역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에 원거리 무역이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의 이제 인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물론 교역이 있었습니다. 근거리 교역, 물물 교환 등은 있었는데 장거리,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고고학적, 인류학적 자료들을 볼 때 호모사피엔스가 인류의, 그러니까 지구의 그 주인공으로 등장한 20만 년 전에서 대략 한 7만 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선 인류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뭐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네안데르탈린, 그다음에 데니소바인, 여러 그런 그 호모 속들이죠. 인간 사람 속들이 있었는데 그 대단히 진화가 느렸다고 합니다. 발굴되는 유물들을 보면 한 뭐 몇십만 년, 100만 년 이상씩 똑같은 그런 도구들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사피엔스에 오면서 인류의 진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무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역이 없었다면 사피엔스의 이런 빠른 진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밝힌 분업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Natural propensity to truck, barter and exchange.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교환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933년부터 44년까지 오랜 기간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코델 헐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When goods don't cross borders, soldiers will. 상품이 국경을 건너지 못하면 군인들이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전간기의 어떤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전후의 브레튼 우드 체제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국제 경제 질서, 무역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안정적인 그 무역 레짐을 만들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제 본질적으로 무역과 안보 그리고 전쟁 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론론적인 관점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사피엔스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한 3만 년 전쯤에 다른 속들이, 인간 속들이 다 절멸을 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린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요. 데니소바인도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네안데르탈린들이나 다른 인류들이, 유인원들이 무역을 할 줄 알았다면 사피엔스와 공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역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약탈하고 대량 사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무역과 안보의 변증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서양의 주요 전쟁사에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먼저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그 실제 있었던 전쟁이라는 그런 사료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 신화인데요. 이제 선사 시대를 거쳐서 역사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역시 무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대 문명이 모두 무역과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요. 고대 그리스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발칸반도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악지대입니다. 무역을 하려면 해상 무역, 해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이미 해양 무역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그 트로이 전쟁의 배경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로이 전쟁의 내용들은 호머의 그 오디세우스, 오디세이 이야기나 일리아드, 아킬레우스가 나오죠. 일리아드 등을 통해서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신화적으로 각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무역을 놓고 그 해상 패권을 놓고 벌어진 트로이와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이었고요. 그게 저기 이제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납치당한 헬렌의 구요. 그 원래 헬렌에는 스파르타의 왕비였고
그리고 트로이 옆에 지금 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터키에 있었던 트로이가 당시에 이 에게해의 해양 패권, 해상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제가 아직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무역 전쟁이었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트로이의 해상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트로이를 침략해서 10년 동안 벌인 것이 트로이 전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트로이 전쟁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디세이죠.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인데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이렌 얘기도 나오고 하데스 얘기도 나오고 칼립소 얘기도 나옵니다. 바람주머니, 순풍, 역풍 이야기 나오는데요. 바다를 주로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전쟁을 10년에 걸쳐서 마치고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를 고안을 해서 전쟁 영웅이 된 후에 고향인 이타케로 돌아오는 또 10년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키클롭스 섬의 외눈박이 괴물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요 한번 밑에를 보시면 맨 왼쪽 그림의 아래를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앞을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음산해서 그 부하들이 저기 들르지 말자고 하는데 오디세우스가 굳이 가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포도주와 양식을 큰 가죽 부대에 가득 채우고 갔다. 내 당당한 마음이 정의도 법도 모르는 야만적 사내가 잔연힘으로 무장하고 있고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예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저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무역하러 갔습니다. 저 키클롭스 섬에 사는 외눈박이 특히 이제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모스의 동굴로 가는데 거기에 저 거인에 걸맞지 않게 양하고 염소를 키우거든요. 이제 낙농업을 하는 국가였고요. 오디세우스는 이제 배를 타고 하는 중개무역 상인 정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포도주와 양식을 팔러 간 건데 거래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잡힙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유명한 꼬챙이로 외눈박이 괴물의 눈을 찔러서 기지를 발휘해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배를 타고 나오면서 외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항모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최 측에서 경항모 얘기를 중간에 꼭 해주십사 해서 경항모 얘기를 굳이 저기다 갖다 붙인다면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 배가 경항모였다면 조금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외눈박이 폴리페모스가 돌을 던집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던지는데 혹자는 경항모의 경우 중국의 둥펑 미사일을 맞으면 한 방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앞에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한 12세기 정도였고 펠로폰네소 전쟁은 그리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와의 또 싸움을 거쳐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강국이었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새로운 신흥 강국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간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저는 바다를 둘러싼 제해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램 앨리슨이 이야기한 Destined for War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건너가면 로마의 흥망성쇠도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포에니 전쟁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됐어요. 아무도 로마의 그 패권에 도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어요. 그러면서 대략 악티움 해전 이후에는 로마 해군이 큰 저기가 없고요. 대개 이제 근해 방어 정도로 하고 여기서의 결정적인 패착이 원거리 무역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원거리 무역을 아랍 상인들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로마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요.
그 중세 시대에 그래서 장거리 교역은 아랍 상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이후부터 장악을 하는데 이 아랍이라는 그러니까 무슬림이 발전하는데 로마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장거리 교역, 원거리 교역, 중개 무역의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0년간 중개 무역을 하는데 여기 이제 아랍 상선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 말로 하면은 파라 밀리터리 그룹입니다. 군대와 상선이 구분이 안 되는 그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체제가 1000년 정도 갔고요. 아마 14세기 흑사병이 없었다면 아랍의 이 패권이 제해권이 좀 더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데요. 근대에서도 중요한 점은 이제 중상주의, 그러니까 중상주의 시대에서도 국가 안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중상주의 시대의 주요국은 대상선을 중시했다. 바다가 중요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교역이 중요했고 그것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대상선을 요즘 시대의 경항모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경항모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자유해양론과 폐쇄해양론 이야기도 다 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휴고 그로티우스입니다. 휴고 그로티우스가 아주 그냥 아이디얼리스트적인 그 국제법 학자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전쟁권이라는 것을 체계화한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학자입니다. 그 자유해양론을 집필을 하고 이어서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것을 집필을 하면서 무역과 전쟁,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아마 잘 모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흔히 자유무역의 원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단히 중상주의적이고 사실은 국가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분이었어요. 단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안보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영국의 국방은 선원 선박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 선박에 대해 때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등등 항해법을 지지를 합니다. 네덜란드나 경쟁국인 프랑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지지를 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항해법을 지지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가서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 투키티데스 함정 은 앞서 이제 1세션도 그렇고 홍기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세계사는 지금까지와 같이 바다를 중심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 마한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바다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무역을 지킬 수 없고요. 무역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경항모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모이신 측면도 있는데 저는 경항모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항모가 너무 이제 경항모 요즘 이러다 보니까 마치 경항모가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항모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민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의 해군력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 번영을 위한 경제군이고 국가 위상을 위한 외교군이고 또 미래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민교 교수님께서 바로 그 해군이라는 군대가 꼭 안보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경제군이다, 무역군이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항모가 한국의 해양 전력에 또는 해양력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토론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도전과 과제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기덕 교수와 우리 구민교 교수 두 분께 다 1세션에서 나왔던
미국이 3시고 중국이 9시라면 12시, 우리의 시각은 몇 시로 해야 되는지 토론이 시작되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1시에서 1시 반을 주장하는지 아니면 시각의 변경이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또 토론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하여대 박원건 교수님께 토론 부탁하겠습니다. 10분 쓰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주제 자체가 한반도 해양 안보와 미래 한국 그 해군 전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해군이 이 의미에서는 굉장히 앞서간다. 여기 혹시 육군과 공군 안 계시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육군과 공군이 이런 미래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군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또 많은 그런 공론화를 해서 하는 것은 역시 해군이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또 노력에 대해서 저도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게 큰 틀에서 앞서서 세션도 그렇고 앞에 두 분 교수님 발표도 그렇고 큰 틀에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다들 다 동의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장 뭐 핵심인 거 우리 방금 남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우리한테 와닿는가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대를 갖고 있으신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중장기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오늘 같은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발표문을 그래서 홍기덕 교수님 발표문을 제가 먼저 받아보고 쭉 보면서 이거는 제가 토론을 할 성격이 아니구나. 이건 제가 가서 배워야 되는 성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교 교수님 또 그게 왔길래 그냥 모른 척하고 국민교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썼으면 이걸 토론을 해야지 했더니 이것도 가서 제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것들이 와서 제가 토론을 도저히 이거 두 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두 분 교수님도 혹시 인터넷 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해군에서 좀 모시고 한 학기 정도는 이 강의를 들어야 이게 마무리가 될 만한 큰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한반도 해양 안보와 미래 해군 전략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특히 해군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것, 또 오늘 국제정치학회와 같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는 여기 우리 카이다 선배님들도 계신다만 카이다에서 1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국방부 정착실이나 뭐 합참이랑도 많이 일을 해서 또 이래저래 좀 배운 게 있습니다. 95년에 입사를 하고 했는데 97년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저랑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신범철 박사랑 둘이서 막내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해본 과제가 없고요.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는 제 전공이 아니고 우리 신경 박사님 와 계시는데 러시아 그 러시아 정도는 쉽게 하지 우리 뭐 아프리카도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경험하고 배운 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앞에서 우리 김정섭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상일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전략이 뭔가? 아까 정체성 얘기 계속 나오는데 현재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 저희 계속 말씀을 나왔습니다만 지정학의 귀환이라든지 미중 갈등의 심화, 동북아의 군비 경제, 자국 우선주의, 민주주의 쇠퇴라는 거 분명히 변화가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서 한국은 어디서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느냐. 학계에선 논의가 있는데 그것은 좀 학문적인 논의고 이것을 우리가 군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늘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독특하게 미국을 연구하면서 북한도 보고 동맹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보의 근간인데 우리가 대전략을 마련을 할 때 동맹과의 어떤 병행성 그런 부분들은 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특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변화의 와중에서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이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이 다 늘 맞는가, 이제 그런 고민 하에서 우리의 대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우리 한국한테 그 더지 이중적인 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도 주로 미중 간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제 자체가 한반도 해양 안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당면한 북한 위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 뭐 천안함 문제도 그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그 여전히 북한은 우리한테 현존하는 위협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존하는 위협과 장기적인 위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갈 것인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이 정해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장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요. 또 특히 하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큰 대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영내 군비 경쟁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저는 경항모 얘기를 따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북아 또 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도 태평양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곳이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다 알려진 것이고요. 또 참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데, 주변국이 세계 2, 3위 뭐 그 이상에 되는 세계 경제 군사 강대국인데 과연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동맹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동맹을 끌어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반도 안보의 기본이 된 거죠. 더불어서 비용 대 효과의 문제.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 더군다나 점점 우리가 전체적인 국방비의 사용의 한계가 닫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과연 어느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분야인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문제와 군비 경쟁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잠깐 말씀드린 한반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 정책을 당장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저는 현 남북 관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8차 1월 달에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국의 첨단 장비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화적 프로세스가 다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남북 간의 군축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전력 발전 계획을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동북아 전체에 대한 군비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전에 중국에 뭐 갈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중국 사람들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늘 반문합니다. 그러면 니네들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그게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어려움이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한 일종의 신뢰 구축 위에 군비 축소나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렇다면 동북아에서 증강하는 군비 경쟁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군의 전략에 앞서 과연 우리의 방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은 없는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거라는 걸 제가 잘 아는데요. 지난 MB 정부 때 상부 지휘 구조로 얘기하는 통합군,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하나의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자권 전환과도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자권이 전환이 돼서 연합사의 한국군 장성, 아마 육군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육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게 되면 과연 미군의 전시 증원군을 우리가 그 지휘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같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상현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느냐. 특히 저는 미국의 지난 4년간 계속 갖고 있었던 고민이 과연 트럼프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미국 학계에서는 이 문제는 이미 좀 결론이 났죠.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2019년에 Foreign Affairs에서 아주 특집호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이회 이후 포스트 아메리카의 그런 국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군사 전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 커트 캠벨이 쓴 거 많이들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런 이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 상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항모정단을 계속 만든다면 저는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 그런 방법보다는 좀 그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체계보다는 미사일 등을 활용하려는 그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INF 조약을 폐기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서 과연 우리 해군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좀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전략은 무엇이냐? 가장 큰 숙제죠. 이 숙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해결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심도 깊은 고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논리로만 봐도 우리가 안보를 생각할 때 국가가 당면한 위협에 대한 평가가 우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북한이냐, 주변국이냐, 그리고 환경으로서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전략, 거기에 맞는 무기가 우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큰 숙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는 큰 숙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지적을 해주신 우리 박원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절대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은 우리 중앙일보 박용한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용환입니다. 보통 이렇게 발표나 토론을 오게 되면 제 순서가 오는 게 두렵고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데 제가 유일하게 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아야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벗은 게 너무 좋은데요. 사실 그 박원근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와서 여기서 많은 거를 이렇게 배우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좀 더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 학문적으로 첨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기자라는 직업도 갖고 있다 보니 비교적 어려운 말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와 함께 엮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크게 그 발표를 두 가지로 본다면 이제 해양안보에 대한 기원,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요인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무역의 99%가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또 150년 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선이 세국 정책으로 이제 만국의 길을 가게 됐었는데 당시 보면 우리는 사실 바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바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도 막았던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과연 오늘날 한국은 그러한 해양 안보적인 차원 또는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육해공군 공보 장교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해군 공보 장교들의 불만은 뭐냐면 육군과 공군에 비해서 해군의 노력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육군은 뭐 사실은 다양한 우리 그 행사들에서 전차도 보여주고 또 군이 직접 가서 시민들이 타보기도 합니다. 또 에어쇼 같은 거 보면은 공군력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근데 해군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밖에 가서 봐야 되는데 당장 평택 이함대 가서 봐야 되고 어느 항구를 가서 봐야 되는데 제한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국군이나 행사도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는 겁니다. 사실은 국경선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또 GOP도 보이고 GP도 눈에 보이는데 바다에 그어진 국경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 배를 타고 나가보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정확하게 선을 글 수도 없고 그 말하는 사이에도 사실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움직이는 게 바다에서의 국경선이겠죠. 또 사실은 여기 뭐 해군 내에서 오랜 시간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감히 짧은 경험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을 날아가는 경험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쪽 해군이거나 바다와 관련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밖에 거리도 배를 타고 나가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더더욱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한반도 지역과 이지 안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이루어진 미중 간의 패권 대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분쟁의 양태도 뭐 회색지대 분쟁 또는 제한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강습함이라 불리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경항모가 될 수 있는 항모를 더욱더 많이 증가해서 배치하겠다라고 한 의미는 기존의 7만 톤급 이상의 대형 항모가 투입되는 전쟁에 있어서의 분쟁 양태보다 그보다 적은 양태에 있는 분쟁 또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국지적인 충돌에도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다종의 또는 더 수량을 늘려서 해양에서의 대응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그 해양력 건설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항모나 경항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본다면, 사실은 이건 뭐 항모냐 잠수함이냐 뭐 핵잠수함이냐 핵타격이냐 뭐 미사일이냐 이 양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쟁의 단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발휘해야 될 억지력 수단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또 자위권적 차원에서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맞는 수위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필요한 수단들을 다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수단들을 일일이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 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냉전이라는 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이런 다극적인 이 분쟁 체계를 우리가 양극단에 이념적으로 대결했던 과거 5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냉전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국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 편이죠. 그럼 한국의 편에 몇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9시인지 3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편이 있는 그때 시계를 보면 그게 아마 1시가 될지, 그 시각이 아마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시각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또 일각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동맹 체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지난번 함상 토론회 때도 비슷한 질문에 제가 드렸던 답변입니다. 한국이 군사력을 키우거나 항모를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낄 나라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우리 위치가 어디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 전적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동맹에 극단적으로 편승할 수 없는 현실은 비단 한국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는 일본조차도 이미 2척의 항모를 개조하고 있고 경항모를 개조하고 있고 또 추가 2척의 경항모를 가질 것으로 새로 만들 것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오늘날의 국제 질서가 어느 일방의 편에 극단적으로 편승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동맹이라는 구조 또 가까운 나라의 협력 관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 플러스 해서 당연히 자의적인 차원에서의 최소 억지력 수단은 그 누구라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돌아본다면 그럼 한국의 위치가 그러한 필요성과 비교해 볼 때 능력이 되느냐라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 군사비, 경제력이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돌아봐야 되는 건데요. 지난 3년 동안 약 10조 원이나 국방비가 늘었습니다. 이제 5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의 추세라면 아마 2026년경에는 우리가 일본의 국방비를 아마 비슷하게 또는 추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 국가의 이제 군사비를 투자하는 조건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조건과는 크게 변했다라는 점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약 16조 원 정도의 이제 군사비를 무기 획득비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럼 경항모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투자했던 군사비를 본다면 지난달 31일 날 방추위에서 대형 공격 헬기에 3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아파치급 헬기를 36대
있는데 2배로 키우는 거죠. 또 K2 전차 3차 양산에 5,3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 뭐 K2 전차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대 한 100억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한 250대 하면은 뭐 3조가 조금 넘게 되고, 뭐 밀리터리 밸런스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의 전차 보유 수량은 뭐 2,200대 정도 되니까 단순히 비교한다면 한 22조 원 규모의 전차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런 비용들이 다 매몰 비용이냐? 아닙니다. 이런 비용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억제했다라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뒤에 있을 또는 20년 뒤에 있을 우리의 분쟁에서의 우리는 그러면 어떤 투자가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아주 쉽게 그 억지력을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억지력을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쪽에서 바라본다면 북한 체제의 특수성, 취약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그 소수의 정권의 생존이 가장 중요시되는 체제라면 그 체제를 우리가 위협할 수 있는 기습적인 수단, 제2타격 능력, 그런 최소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적의 기습으로부터 우리가 생존성을 보호한 다음에 적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가 오히려 전쟁에서의 억지를 갖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사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될 뭐 지상에서의 기지, 지상에서의 작전 능력 그런 거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적의 불예측성을 강요할 수 있는 우리의 다양한 수단의 확보는 끊임없이 우리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단지 북한이 아니더라도 주변 국가 고려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뭐 한두 척 갖는다고 해서 10척 가진 나라, 5척 가진 나라하고 힘의 불균형인데 이거 필요하느냐? 물론 힘의 불균형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힘의 공백은 막아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상군, 해군, 공군 어떻게 지금 발전을 군사력을 투자해야 되느냐? 당연히 지상군은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군은 우리의 앞마당, 우리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밖에 나가는 거겠죠. 공군은 그 양쪽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고 있는 또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뭐 육해공군 어디에 더 많이 비율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시대는 넘어서 아까 박원경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통합군, 우리의 합동전력,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역할이나 또 거기에 수반되는 항모라든지 다양한 무기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기자님 감사합니다. 해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제가 지금 박영환 기자한테 1분 더 줬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시간을 정확히 지켰는데 박영환 기자 1분 더 했는 이건 지금 그 해군을 위한 언론 소통을 위한 저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환 기자가 미국이 3시고 중국이 9시일 경우에 한국은 한국의 시간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지 않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시간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관념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시간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기덕 박사와 우리 정 교수님 몇 시로 봐야 되겠습니까? 답을 물어보시는 네,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몇 시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전 세션에서 발표하신 분이 위성락 대사의 에널러지가 아주 재밌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편협한 잘못된 시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한테 같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전 3시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이번에 나탄즈 때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전혀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이 그 사람들을 인플루언스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저희들이 시간으로 거기서 완클릭을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패배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에서 거기서 우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맹이라는 가치는 확실하게 주장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정확히 얘기 안 하겠다는 말씀 같고 우리 국민교육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러면 뭐 외교가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 게 가장 큰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따금씩은 국민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플로어에게 이미 우리는 지금 한 5분은 넘어갔는데 이약 만든 거니까 플로어의 주최 측이 허락한다면 5분 내지 10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두세 명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본인의 소관을 말씀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국정입니다. 해군에서 사실 공식 하면 홍보대사라고 맡고 있지만 우리가 예비역 제도가 없어서 그런 거고 전 사실은 지난달에도 계속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임무를 했고 지난주에도 우리 코로나 관련 우리 때문에 계룡돼서 해군본부에서 임무를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어떤 해군의 미래 전략을 짜거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경항모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항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좀 가깝게. 네. 제가 경항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개 의사가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사실 2002년도부터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이 600시간이 넘으니까 웬만한 위관 장교보다는 제가 비행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비행 기종은 UH-60부터 시작해서 AW139라는 기종은 우리 해군의 와일드캣 기종하고 동일 기종이고 그리고 22-25 같이 제가 비행했던 거는 지금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인 수리용급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전익기는 다 탑승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같이 준비하고 2002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할 때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이기식 제독님께도 작전사령관을 역임하셨을 때 제가 직접 전화들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의 해상 플랫폼을 한미 연합전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독도함이라든가 그런 해상 플랫폼을 저희 연합적 훈련에 좀 투입해 주십사는 걸 갖다 제가 건방지게 직접 작전사령관님께까지 제가 호소를 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군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항모 그렇게 하지만 아까 홍기덕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1세션에서 나왔는데 What do you wanna be라는 얘기를 우리 해군이 What do you wanna be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따르게 말씀을 드리면 What do you wanna do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군의 그런 미래 전력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 정순규 제독님부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다 해군 식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얘기는 해군의 수상함 전력 이외에 우리가 미래 전력으로 갖춰야 될 게 잠수함하고 항공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70년 전부터 선진국들이 다 해왔는데 그럼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가 다 경항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항공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나가고 항공전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넘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비행시간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평양 함대 훈련을 마치고 들어올 때 홍기덕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중국이 제가 탔던 함대가 대한민국의 주력 정말 국가대표급 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DDH-2인 문무대왕과 AOE를 탔었는데 화천함을 탔었는데 우리의 4,500톤급 이상 되는 주력 함정들을 우리는 둘이 가면서도 항공전력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는데 저희를 이렇게 파리떼처럼 쫓아다니던 중국의 프리기트급에서도 마음 놓고 무인기를 운영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총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무인기 전력이나 그런 것도 확보를 못하고 항공전력을 탑재하지 않은 수상함 전력들이 실제로 적에게 얼마나 저희가 취역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해군 수뇌부에도 보고를 직접 올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은 우리가 태국에서 무인기 항공전력 이전에 이제 유인기를 예를 들더라도 항공전력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실패한 사례 같이 저희가 얘기하지만 태국이 차크리 나루웨신가요? 그 항공모함 얘기를 경항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항모는 필요가 없었다 마치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항모가 작더라도 분명한 거는 그 항모를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태국 해군 전체, 해군 항공대 아니면 항공전력 전체에 해양에서 항공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DNA가 임플리멘테이션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거대 담론 같이 경항모의 정치적음이 막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 해군 항공대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도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이게 되게 놀란 게 저희 프로토콜이나 이렇게 Q&A 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경항모의 정치적 의의라든가 굉장히 많은 Q&A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항공전력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같이 항공전력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육전단에서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많은 얘기로 그러면 그냥 항공전력은 띄워서 공군에다가 운용을 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느리더라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군 자체 내에서 DNA가 다른 우리 해군 자체 내에서 항공전력을 반드시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 내지는 어쩌면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영환 선생님도 계시지만 박영환 선생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 해군이 지금 항공전력 경항모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20년 전부터 항공모함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해군에서 20년 전에 초급 장교들 미 해군에 위탁 운용을 시키면서 마치 지금 퀸 엘리자베스급이 영국 해군에 도입이 됐는데 영국 해군의 파일럿들이 10여 년 전부터 거기 가서 F-35 전력화 시키려고 해리어비 운용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 좀 그것처럼 해주시죠. 정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경항모나 이런 걸 하려면은 항공전력에 대한 어떤 큰 거대한 거대 담론에서의 투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 안 되면 사실은 그냥 폐유조선에다가 헬리패드 그 항공 에어스트립을 만들어서 띄우는 한이 있더라도 항공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해군 자체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정승균 장관님께서도 아마 경항모의 항공전력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전력을 독자적으로 할지 일단은 공군전력에 위임하고 다음에 할지 그 문제는 뭐 중요한 문제이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그리고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박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연합사 인참부장입니다. 그 교수님들, 전문가분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해군 정책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7, 18년도에 지금 말씀 나오신 비전 2045, 해양강국 대양해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출발시켰던 게 아키텍처로서 스마트 네이비를 출발시켰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 분야에 오래 근무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기 국방 전략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전략이 전환되는 시점을 넘어섰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전략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억제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대응 중심의 군사안보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핵 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슈화됐기 때문에 핵 문제에서만큼은 대응 중심으로 갈 수 없고 억제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들은 대응 중심의 전력 건설이라든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안보 전략이 변하지 않고는 해군 전략도 쉽게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국회라든지 각종 그 전문가분들하고 토의하면서 한계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엄청난 전략이라든가 뭐 새로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해군도 기본적으로는 억제와 대응에 관련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얘기했던 여기서 나오는 항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합동화력함, 그다음에 정보함,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억제 국방이나 군사안보 전략에서 억제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키는 응징적이거나 보복적인 억제가 키인데 우리가 그 이전에 거부적 억제나 협상이나 보상을 통해서도 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중심으로. 그렇다고 대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또는 앞으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 다시 말해서 5천만의 국토, 이 정도의 국토에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현재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군이 정말 필요한가? 해군은 왜 필요한가? 요 질문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해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군을 전문가분들이나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해군 입장에서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그냥 비전만 제시하고 아키텍처만 제시한다 그래서 그 해군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비전과 아키텍처와 엔드 스테이트를 동시에 제시해야지만이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가 도대체. 항모가 필요하다, 핵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국가 사이즈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뭐 6만에 200척 정도는 필요하다. 미 해군은 지금 350척 가다가 지금 500 몇 척까지 갔습니다. 중국 해군이 240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은 기존에 얼마를 목표로 해군력을 건설해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해군이 생각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나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그 답을 할 수 있어야지 해양 전략이라든가 앞서서 국방 전략까지도 고민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은 거기까지 받겠습니다. 두 분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해군 자체에 주는 질문이고 장기적인 상당한 고민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질문의 한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누구 지금? 네. 그럼 한 2분 정도로 말씀을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인사부장께서 아주 좋은 그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또 우리 그 목표가 과연 지금 뭐를 억제냐 대응이냐 뭐 저는 저희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는 그걸 표현을 저희가 상쇄 전략이라는 표현을 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핵을 갖고 있는 또 고도화돼 있고 최근에 일부 연구소에서 발표됐습니다만 2027년까지 247개 정도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또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생긴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세 번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항모를 가져야 된다는 하나의 논리가 그 사람들이 그걸 던지고 나면 전부 다 그 항모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우리가 잠자던 하나의 신격을 하나의 건드리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사실 북한이라는 좁은 전구에서만 갇혀 살았는가 지난 70년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까 2045를 또 구축하는데 참여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 전체에서 우리의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할의 위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기 때문에 작은 만큼만 대한민국이 그 정도 포션을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으로 오히려 가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라는 파켓에서 빠져나와서 세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로부터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표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만 제가 10페이지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전을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19개의 공장을 만들었어요. 시리아에. 거기를 미국이 발견해서 그걸 반출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온 시리아의 화학무기인데 그건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중국 해군도 들어가 있었고 러시아 해군도 들어가 있고 서방 세계의 많은 해군들과 특수선들이 다 유럽의 6군데, 텍사스의 포트 아서까지 전부 7군데 가서 전부 폐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빠져 있다.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거기는 오함대 지역이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를 찾아나가는 게 해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게
우리 해군이 세계 전략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군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가? 물론 정부가 있고 또 정책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해군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해군이 수없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수단에 갔더니 남수단에 거의 너무너무 우수한 장교가 있는데 공군 출신이라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 공군이 거기 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서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남수단에서. 근데 지금은 돌아왔을 것입니다만 해군한테 물어보면 아마 합참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 거기 못 나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필요한 요소에는 그 해군이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해군 장교가 나갈 수 있도록 위치를 찾으시고 또 거기에 인력을 배치하실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찾아보고 거꾸로 건의를 드리고 계속 위에다 상부에다도 보고를 해야지 위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계 전략을 만들어줄 때까지 해군 앉아서 기다린다? 저는 절대로 그 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의 해군은 안보를 위한 군대만이 아니라 경제군이고 외교군이고 미래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해군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만이 쿼드는 일종의 해군력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상당하는 해군력이 안 돼. 즉 해군력의 향상은 매우 필요하다. 아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해군력의 향상을 위해서 경항모라든가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항모를 만들면은 항모 전단 운용력이 생길 거고 그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항모 전단을 만들려면 잠수함이 필요하고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항모 전단의 운영 능력을 갖기 위한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러면 대미 정책이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경항모를 만들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서 항모 전단 운영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플랜 또는 전략을 갖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경항모가 중요한 거 사실이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거는 미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인데 해군에서 경항모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에 움직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외교적 전략적 환경을 만들고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말만 나오고 또 실제적인 진전은 없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우려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좌장을 맡고 여기서 꼭 말씀을 하고 싶은 것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꺼이 감사하게 맡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플로어에서 그리고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정말로 대한민국 해군의 해군력 향상과 해양 전력 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와 발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